포삼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선택 강좌 1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택 강좌의 주제 이거부터 써야지. 선택 12강 이거부터 써야겠군요. (24번) 일본의 고도 성장, 그리고 25번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와 개혁개방, 26번 베트남의 경제. 그래서 주로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뭐 전쟁에 패배했으니까요. 그런데 전쟁 특수를 2번이나 겪으면서 경제가 살아납니다. 일단 첫 번째는 6.25 한국전쟁이죠. 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의 군수품 생산,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가까운 일본의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만들었던 군수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침략 전쟁 과정 중에서 만들어놨던 군수 공장들을 없애지 않고 폐쇄하려다가 이걸 다시 군수 공장으로 재활용하는 거죠. 이러면서 일본은 사실상 한국 전쟁 시기 3년 동안에 패배하기 전에, 태평양전쟁에 패배하기 전에 경제 수준으로 거의 회복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 전쟁이 또 터지게 되죠. 미국이 이제 통킹만 사건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에 개입되면서 60년대, 64년, 그리고 이제 뭐 미군이 철수하는 73년까지 요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제2의 전쟁 특수. 이때는 전쟁 물자도 물자지만 미군들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쟁하다 보면 휴식이 필요하죠. 그때 이제 휴식할 때도 그런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 관광지로서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 일본에 가서 휴양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미군의 물자 보급 및 휴양처로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고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매년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일본은 그 중공업과 전자산업 위주로 경제 구조도 전환이 됩니다.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죠. 1970년대 2차례에 걸쳐서 석유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은 이걸 기술 개발과 경영 합리화로 극복을 해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계속하죠. 이러한 경제 호황이 이제 80년대 최대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첨단 제품의 생산 확대와 수출 증가, 뭐 이때 보면 뭡니까 이거 워크맨, 뭐 소니의 워크맨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일본 제품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는 미국의 위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미국과 경제 부분에서 마찰,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뭐 이런 각종 분야에서 미국과 무역 마찰을 겪게 됩니다. 넘버 2를 허용하지 않는 미국. 결국 일본과 그 플라자 합의를 맺고 미국이 일본을 주저앉히죠. 플라자 합의.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을 견제하게 되자 일본은 이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엔화 금리가 이제 엄청나게 엔화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엔화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제 국내 시장을 좀 개방을 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식 시장과 주택 시장이 호황을 이룹니다. 이름하여 거품 경제가 형성되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일본 자체에서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국내 시장을 열다 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폭등됐는데, 이게 결국 90년대 가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거품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현재까지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장기적인 불황이 시작됩니다. 실업률이 증가되는 거죠. 금융기관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증가되고, 뭐 이제 일본의 경제 상황 성장과 한계를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보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몇 장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45년도부터 50년도 초까지 일본이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엄청난 그 경제난을 겪고 있었을 때 식량 열차, 도시에서 농촌으로 식량을 구하러 기차 타고 가는 모습의 식량 열차 사진이 한 컷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막 50년대부터 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까지 막 성장하는 고도 성장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지방의 청년들, 가난한 청소년들이 도시에 와서 일본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노동자가 되는 거죠. 이들을 금달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금달걀이라고 불려지는 이 어린애들, 청소년들이 올라와서 노동자로서 투입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파동과 무역 마찰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일본이 이제 나름 이겨내면서 호황을 누리죠. 그렇게 해서 막 성장을 하다가 이제 고도 성장을 하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거품 경제가 형성되는 시기. 그래서 빌딩 숲, 도쿄 긴자거리에 어마어마한 빌딩 숲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90년대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장기 불황이 계속되니까 이제 신주쿠 거리에 노숙자 모습의 사진이 교과서에 보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침체의 나락으로 들어가게 된다. 일본의 고도 성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그 다음은 중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국 사회주의 경제와 개혁 개방.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건국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달에 선포되지 않습니까? 건국 이후에 중국은 지주의 토지를 노동자, 농민들에게, 특히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토지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뭐 토지 개혁 과정에서 이제 인기를 끌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을 국영화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50년대 들어서서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50년대 후반에는 1차 5개년 계획 소련식 모델을 도입해서 중공업 위주로 공업화를 추진해서 나름 성과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생산 합작사로 가면 말이 좀 우리에겐 낯섭니다만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합작사 등의 농민들을 거의 다 대부분 다 가입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집단화를 진행하죠. 쉽게 말해서 그 농장, 대농장을 만든 그러니까 그 협동농장 같은 걸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년대 말 이제 뻘짓이 시작되는데요. 아마 58년일 겁니다.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죠. 급진적 사회주의 운동으로 대중을 동원해서 경제성 정책을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근데 이거 뭐 마오쩌둥이 이거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오쩌둥의 말을 절대화하면서 당연히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했죠. 오히려 대약진으로 생산량이 풍부해져서 다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식량난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웃긴 사례가 뭐 이런 거죠. 참새가 그 나락을 다 주워 먹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거 식량난의 주적이다. 그래서 뭐 참새 잡아라. 쥐가 뭐 원인이 있으니 쥐 잡아라. 막 이런 식의 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참새 다 없애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참새가 이제 뭐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그냥 지나치리요. 뭐 뱁씨 같은 거 뭐 쪼아먹는 것도 있겠지만 주워 먹는 거 있겠지만 해충들을 다 잡아 먹어주는 역할을 하는 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다 참새가 잡아서 없애버리니 해충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히려
흉년이 나버리는 뭐 이런 문제. 이게 전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무슨 생산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마오쩌둥이 말씀을 절대화하면서 대중을 동원해서 경제 성장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철강 생산, 뭐 요 외국에서 철강 제품 잘 안 들어오면 우리 스스로 철강 제품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제철소를 제철소의 제철 기술이 그렇게 쉬운 건가요? 각 마을마다 들에다가 야로 이렇게 고로를 만들어서 쇳물 만들어내서 우리가 쇳물을 직접 생산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많은 불순물들 이거 무조건 녹인다고만 해서 금속물을 녹인다고 해서 양질의 쇠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마을마다 막 만든다라고 막 해보십시오. 제철소를 마을마다 만든다? 어이가 없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엉터리 불순물이 막 많은 그런 철이 생산될 뿐만 아니라 품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엔 그 재료를 못 구하니까 이거 그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있는 쇠를 녹여서 다시 만드는 막 이런 어이없는 동네에 있는 모든 금부칠에 쇠붙이를 다 갖고 와서 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민공사를 조직해서 농민들을 다 여기에 가입시키고 농업을 집단화하고 철강 생산에 노동력을 동원하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불만 이게 뭐 근로력 감소 기술력은 안 되고 자연재해 결국 대실패 대약진 운동에 실패했으면 이제 책임지고 마오쩌둥이 물러나야겠죠. 그래서 좀 양심 있는 사람들 개혁론자들인 류사오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좀 완화시키자라고 요구했는데 뭐 완화? 마오쩌둥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말씀이 틀렸단 말이냐? 무오류 우리는 오류가 없다. 오히려 비판받아가지고 이런 제대로 된 말을 하는 류샤오치나 덩샤오핑 같은 사람들은 쫓겨나는 겁니다. 이 사람 아예 전개에서 축출돼 버리고 얘도 하방으로서 지방으로 요 낙향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문화 대혁명이라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실패를 거듭하다가 정치적인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이제 덩샤오핑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덩샤오핑은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4개 부문을 현대화하자. 4개 부문 현대화를 주장하며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게 되죠. 이게 1978년입니다. 점진적으로 인민공사 해체하고 가족농업으로 전환하고 집단농장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농산물 가격도 시장에 맡기자. 사기업 설립을 허용해 주자. 국영기업을 점차 민영화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경제특구 만들어가지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도 좀 받아오고 수출도 확대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차 경제 성장을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매년 10%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1년에는 WTO 국제무역기구에도 가입하고요. 일본을 제끼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도 2010년에는 경제대국으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죠. 덩샤오핑의 정책에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으니 천안문 사건,天安门 사건이라고 하죠.天安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만을 하지 말고 정치적인 민주화도 이루자라는 요구인 거죠. 1989년 천안문 사건,天安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그런 비판 속에서도 덩샤오핑은 이제 자신이 위기를 좀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에 몰렸죠. 하지만 남순 강화 보수파들이 개혁개방 정책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덩샤오핑을 좀 정치적으로 공격하자 오히려 중국 남부지방을 순시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이 이렇게 잘 됐구나. 상하이도 가보고 저기 광저우까지 쫙 남쪽 지방 쫙 돌면서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이거 개방의 속도를 줄일 수는 없다. 더욱더 개혁 개방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걸로 극복을 해 나갔던 거죠. 그다음 베트남은 한마디로 말해서 또이머이 정책 아닙니까? 뭐 북한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2학기는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선택해서 하기로 했죠. 베트남은 일단 통일 이후에 강력한 사회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당연히 경제가 잘 안 돌아가겠죠. 여러분들 보트 피플 아시죠?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나서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왜 그러지 하고 베트남하고 중국이 전쟁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월남, 예, 베트남 공화국,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강력한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월남 지역, 남베트남 지역에 있었던 그 화교들 있죠. 중국 화교 자본 이런 사람들 좀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 러시 그래서 보트 피플로 탈출을 한 사람들이 다 베트남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자유를 찾아 떠난 베트남 사람들도 있지만 베트남 통일 이후에 베트남의 사회주의 정책에 반발해서 베트남을 탈출한 중국 화교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베트남에 살고 있었으니까 베트남에 있는 건 맞지만 중국계잖아요. 화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상하이로 많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상하이의 그 구룡성체라고 하는 그 불법적인 건축물 유명한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여기서 거기까지 설명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막 무법지대처럼 살게 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화교 자본을 비롯해서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 등으로 경제가 악화되죠. 그러자 베트남도 새로운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바꾸자. 도이, 머이. 도이는 바꾼다는 뜻, 머이는 새롭다는 뜻. 그래서 새롭게 바꾸는 도이머이 정책을 86년부터 추진합니다. 시장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 질서를 도입하겠다는 거죠. 농지 부문에 대해서 그 개인 농가의 농지를 대여해주고 농업과 관련된 세금을 줄여주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통일 이후에 완전 무조건 집단 농장하고 국유화돼 있던 것들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지금은 세계 3대 쌀 수출국으로 성장.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 유치하고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에 베트남 지역에 특히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입된 외국 자본이 한국 자본이라는 걸 아십니까? 현재는 한국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공업 발전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베트남 시장 경제, 베트남 경제는 요 정도. 뭐 미국하고도 수교했고 뭐 우리나라하고도 92년에 수교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는 그 전에 중국 베트남 전쟁까지 했는데 그 전쟁 종결하고 관계 정상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들을 확대해 갔던 거죠. 뭐 정치적인 대립만 가지고는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에 대해서 3개 주제 24, 25, 26 일본, 중국,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